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미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호숫가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펜션은 온라인 리뷰에서 별 5개를 받았고 주인이 친절하다는 글이 많았다. 여행을 떠나는 날, 그녀는 아침 일찍 차에 올라타 도시를 벗어나기로 했다.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수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휴대폰 신호가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넓은 문이 녹슬어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문을 지나니 오래되고 큰 나무들이 양 옆으로 줄지어 있었고 이어지는 길은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수미는 펜션에 도착한 뒤 그곳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웃음은 넉넉했지만 무언가 모르게 느낌이 쌓였다. 수미는 짐을 방에 풀고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다. 펜션은 호수 옆에 자리 잡고 있어 눈부신 물결이 그녀를 반겼다. 여유로운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 무렵 주인은 그에게 저녁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왔다. 식당은 아늑했고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수미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누군가가 그녀의 방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되었다. 수미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피곤한 탓이라고 여기고 다시 잠들려고 했으나 이번엔 방 안에서 낮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피곤한 눈으로 주인을 찾아가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그저 웃으며 여기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곤 하죠.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기분이 나빴지만 고요한 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이 그날 오후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수미는 그날 밤 또다시 깨어났다. 이번엔 명확하게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그녀의 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침대 속에서 떨고만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저 고요가 이어질 뿐이었다. 수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침대 아래에서 고대스러운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곳에는 펜션에서 살던 옛 가족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족은 하나씩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펜션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올랐다.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오래되고 낡은 펜션이 저 멀리 보였다. 이상하게도 창문마다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듯했다. 수미는 끔찍한 느낌에 급히 시선을 돌리고 차를 몰아 마을을 떠났다. 도시에 도착해서야 수미는 펜션의 온라인 리뷰를 다시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그녀가 예약했던 페이지는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던 그 펜션의 이름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듯했다. 그때 수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다녀온 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이후 수미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시골로의 여행은 계획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어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문은 녹슬고 삐걱거렸으며 넝쿨 식물들이 벽을 타고 자라 건물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죠. 어느 가을날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이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들은 도시에 대한 전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이 저택은 최적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그들은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해가 지고 있어 어두워진 풍경이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오래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저택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의 낡은 가구와 깨진 창문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람들의 오래된 조상화들이 그들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친구 중 한 명인 지수는 갑자기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눈동자는 누군가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무섭다며 그곳을 떠나자고 했지만 민수는 조금 더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큰 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했지만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작은 서재처럼 보였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주변을 촬영하는 동안 친구들 중 한 명이 책상 위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이 저택의 과거 주인이 쓴 것으로 보였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윈이라는 친구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서재의 문이 쾅 닫혔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죠. 공포 속에서 그들은 문을 힘껏 두드렸고 마침내 누군가 복도 밖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란 그들은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허둥지둥 1층으로 내려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거대한 대문이 스스로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의 역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2번 다시 저택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 가려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집엔 뭔가 있어. 그냥 두는 게 좋아. 3번째 이야기. 한밤중 나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에 홀로 있었다. 그날은 퇴근 후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는 모니터에 희미한 빛과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가득했다. 새벽 2시쯤 웹서핑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국 미스터리 블로그라는 제목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이트는 단순한 디자인에 검은 배경에 붉은 글씨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하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노랫말이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다양한 공포 이야기 가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제목은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제목이었고 묘하게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글은 한국계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루고 있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는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들은 낮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밤만 되면 마을 여기저기에 출몰하여 낮에는 발견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펜턴을 남긴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되던 이 이야기는 점차 그 마을에서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하는 공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몇몇 주민들이 밤에 이유 없이 실종되거나 의문의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일관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이야기에 푹 빠져 계속해서 주어진 링크를 클릭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 사이트를 벗어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진기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마치 나 자신이 그 실화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라듯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해 있었던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기의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빡감이 어우러져 결국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전화를 건 사람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늦은 밤에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었군. 등줄기에 싸늘한 한기가 스쳤다. 이어서 그 목소리는 어둠 속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을 거야. 라고 경고하며 끊어버렸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비몽사몽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방 안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마치 누군가가 내 방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섬찟한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유동찼다.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알리듯 몇 시인지 확인하려 시계를 보니 3시 33분이었다. 방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전기가 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눈치채지 못할 수 없을 정도로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 상태였다. 다시금 사이트로 돌아가 보려 했으나 브라우저 창은 이미 닫혀 있었고 아무리 검색해도 그 사이트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간혹 전화기를 통해 수신되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화와 한밤중에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다. 그 사이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둠 속 사람들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내 삶은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 공포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상상할 법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 나를 계속해서 뒤쫓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